그의 겨울 한양 종로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진 상단 대문 앞이었지요.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인 하나가 창고에서 나오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서진이 급히 뛰어나갔어요. 눈 쌓인 땅바닥에 거지 하나가 쓰러져 있었답니다. 남루한 옷에 얼어붙은 손 헝클어진 머리의 수염은 덥수룩했지요. 하지만 서진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형님, 하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저 거지가 옛날 큰 도련님이라니. 그렇습니다. 10년 전 집안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던 형 서문이었어요. 한양 제1의 점포와 금은보화 그리고 경기도 기름진 논밭 30마지기까지 모든 것이 형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막내 서진은 어땠을까요? 고작 하녀 하나와 비단 10필만 물려받았지요. 사람들은 그날 비웃었습니다. 저 막내는 제정신이냐고. 하녀 하나 받아서 뭘 하겠느냐고. 금은보화 대신 사람을 골랐다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재산을 물려받은 형은 거지가 되어 문 앞에 쓰러져 있고 하녀 하나만 받은 막내 서진은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상단 주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녀 하나와 비단 10필로 어떻게 한양 제1의 상단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점포와 금은보화를 받은 형은 어떻게 길바닥 거지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때는 10년 전 조선 후기 한양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류대감의 상단이 있었어요. 쌀과 비단을 함께 취급하는 큰 상단이었답니다. 한양 종로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아침이면 쌀 사러 오는 백성들로 북적였고 저녁이면 비단 보러 오는 양반 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류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서문은 28살이었답니다.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컸지요. 하지만 허세가 심했습니다.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었어요. 친구라는 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답니다. 서문 도련님은 참으로 멋지시구려. 도련님 같은 분이 상단을 물려받으시면 우리도 한몫하겠구려. 도련님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살겠사옵니다. 그런 아첨에 서문은 어깨가 으쓱했지요. 하, 그렇고 말고. 내가 상단을 물려받으면 너희들도 잘 되게 해주마. 하지만 장부는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둘째 서진은 달랐습니다. 25살로 형보다 3살 어렸어요. 말수가 적었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단 장부를 살폈지요. 어제 쌀이 몇 선 팔렸는지, 비단은 어떤 색이 잘 나갔는지, 외상은 제때 받아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존댓말을 썼어요. 수고했네, 고맙네. 오늘도 애썼네. 하인들은 서진을 따랐답니다. 그 상단에는 연이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22살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류대감 댁에 들어왔답니다. 창고 정리와 장부 심부름을 맡고 있었지요. 그런데 연희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눈에 알았어요. 저분은 혼례 준비를 하시는구나. 저분은 아이 옷감을 찾으시는구나. 저분은 값을 깎으려 하시는구나. 또 창고를 정리할 때도 달랐답니다. 어떤 비단이 잘 팔리는지, 어떤 게 창고에 오래 남는지 전부 머릿속에 숫자로 기억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희가 그런 재주를 가졌다는 걸.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상단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개성에서 들여온 비단 백필이 전부 불량품이었답니다. 염색이 잘못되어 색이 들쭉날쭉했지요. 어떤 건 너무 진했고 어떤 건 너무 연했습니다. 류 대감이 화를 냈어요. 이걸 어쩐단 말이냐. 은자 300냥어치가 전부 쓸모없는 천이 되었구나. 이대로는 상단이 망하겠다. 상단 관리인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창고를 정리하던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비단을 다시 염색하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불량품이지만 천 자체는 괜찮사옵니다. 무늬를 넣어 다른 용도로 팔면 될 것 같사옵니다. 순간 관리인이 호통을 쳤어요. 하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조용히 있거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하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창고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제를 모를까? 하녀 주제에 입을 놀렸다니 스스로를 탓했지요. 하지만 며칠 후였습니다. 그 관리인이 류 대감에게 달려갔어요. 대감 마님 소인이 묘책을 생각해냈사옵니다. 불량 비단을 다시 염색하여 무늬를 넣으면 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단으로 팔 수 있사옵니다. 류 대감은 무릎을 쳤답니다. 훌륭하구나. 그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내가 우리 상단의 기둥이로다. 관리인은 허리를 굽혔어요. 결국 비단 백필은 새로운 무늬를 넣어 팔렸습니다. 상단은 위기를 넘겼어요. 관리인은 큰 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아이디어가 연희의 것이었다는 걸 서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문틈으로 우는 연희를 봤거든요. 서진은 그때부터 연희를 눈여겨봤답니다. 저 하녀는 보통이 아니구나. 머리가 좋고 장사 감각이 뛰어나. 언젠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류 대감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지요. 열흘을 앓다가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류 대감이 두 아들을 불렀어요. 서무나 서진아, 내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너희에게 상속을 해야겠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겠다. 두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류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펼쳐놓겠다. 너희는 각자 원하는 것을 골라라. 먼저 고른 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고른 자는 나머지를 가져라. 단 한 번 정하면 후회는 없다. 다음 날 큰 방에 모든 것이 펼쳐졌습니다. 종로에 큰 점포 문서가 놓였어요. 금은보화가 가득한 괴짝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논밭 30마지기 문서도 보였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비단 열필과 창고 장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녀 연희가 방 한편에 서 있었어요. 류 대감이 서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문아, 내가 장남이니 먼저 골라라. 서문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당연히 점포와 금은보화와 논밭이었답니다. 서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종로에 큰 점포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와 논밭 문서를 원하옵니다. 류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거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라. 서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후회라니. 점포는 앉아서 돈을 벌고, 금은 술집에 가져가도 되고, 노는 가만히 있어도 쌀이 나오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막내는 비단이나 몇 필 가져가겠지. 방 안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류 대감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내 차례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서진은 잠시 방 안을 둘러봤어요. 금은보화도 보고 점포 문서도 봤습니다. 논밭 문서도 봤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연희를 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바닥만 보고 있었답니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희는 비단 10필을 원하옵니다. 그리고 창고 장부 하나를 원하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녀 연희를 원하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답니다. 잠시 후 서문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 막내 이놈 제정신이냐. 하녀 하나를 상속받겠다니. 비단 10필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막내는 장사를 아예 포기한 게로구나. 하녀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냐. 불쌍하기는. 하지만 류 대감은 달랐습니다. 서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거라. 서진아, 내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내가 이 집안 재산을 지킬 자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다. 연희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나를 상속 재산으로 고르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며칠 후 류 대감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을 지내고 재산을 나눴답니다. 서문은 하인 10명을 데리고 큰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금은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점포 문서와 논밭 문서를 품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떠났지요. 길 가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류대감 장남이로구나.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지.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서진은 비단 10필을 어깨에 메고 연희와 함께 종로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칸이었어요. 방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일어났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비단 꾸러미와 작은 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앉아라.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날이 분부하시옵소서.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3년 전을 기억하느냐? 상단이 개성 비단 사건으로 망할 뻔했을 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비단을 다시 염색하자고 했지. 무늬를 넣어 팔자고 했어. 그건 훌륭한 생각이었어. 하지만 관리인이 내 아이디어를 빼앗아갔지. 내 공을 가로채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했어.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나리께서 그걸 알고 계셨나이까?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사옵니다. 하녀 주제에 주제넘게 입을 놀렸다고 제 자신이 미웠사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연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상단을 살렸어. 그날 나는 알았어. 재산보다 사람 하나가 더 크다는 걸. 능력 있는 사람 하나가 금은보화보다 귀하다는 걸.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답니다.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점포보다 너를 골랐어. 금은보화보다 너를 골랐어. 내가 있으면 비단 10필로도 새로운 상단을 일으킬 수 있어. 연희야, 우리 둘이 함께 장사를 해보자.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날이 저는 하녀이옵니다. 어찌 감히 장사를. 하지만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 넌 하녀가 아니야. 내 동업자야. 연희야,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지 않겠느냐. 연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눈물만 흘렸지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게, 누군가 자기 능력을 믿어준다는 게.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날이. 저도 제 이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사옵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사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펴기 시작했지요. 서진과 연희도 작은 자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비단 10피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번째 비단은 하늘색이었답니다. 두 번째는 분홍색, 세 번째는 연두색, 모두 고운 색이었지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이 비단을 어떻게 파시렵니까? 값은 얼마로 정하시렵니까? 서진이 웃었어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연희야, 이제부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따를 테니 내 마음대로 해봐. 연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안악들이 장을 보러 왔고 상인들이 물건을 보러 왔답니다. 서진과 연희는 나란히 앉아 손님을 기다렸지요. 이날 펼친 비단 한 폭이 훗날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서진 상단의 시작이 될 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연희의 상단은 남대문 시장 작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첫날은 비단 한 필도 팔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틀째 되는 날 한 안악이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저분은 딸 혼례 준비를 하시는구나. 연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혼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안악이 놀라 돌아봤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연희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기쁘시면서도 바쁘신 것 같았어요. 이 분홍 비단이 신부 치마로 딱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안악은 비단을 만져봤지요. 정말 고운 색이었습니다. 얼마요? 연희는 정직하게 값을 말했어요. 다른 곳보다 조금 쌌답니다. 안악은 비단을 샀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손님을 보는 눈이 정확했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정직한 비단 장사가 있다더라. 값도 싸고 눈도 정확하다더라. 1년이 지나자 작은 자리는 좀 더 큰 자리로 옮겼어요. 2년이 지나자 하인도 둘 늘었답니다. 3년이 되자 서진은 종로에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대문 장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게였어요. 서진 상단이라는 간판을 달았답니다. 한양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지요. 서진 상단 물건은 믿을 만하다더라. 값은 정직하고 품질은 확실하다더라. 주인도 하녀도 사람됨이 좋다더라. 연희는 이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상단을 함께 꾸려가는 동업자였어요. 손님을 맡고 장부를 보고 물건을 골랐답니다. 서진은 외부 거래를 맡았지요. 개성 상인, 전주 상인, 의주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었어요. 그 무렵 형 서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문은 큰 점포와 금은보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어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답니다. 서문 도련님 부자가 되셨구려. 도련님 덕분에 저희도 잘 살겠구려. 도련님 오늘 저녁 한잔 하시지요. 서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기생집에서 밤을 샜어요. 노름판에도 자주 나갔답니다. 금은보화가 물쓰듯 나갔지요.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장부를 좀 보셔야 하옵니다. 요즘 쌀값이 떨어지고 있사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서문은 손을 휘저었어요. 장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나는 큰일만 챙기면 된다. 그러면서 또 기생을 불렀답니다.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도둑이 들었어요.
쌀 100섬이 사라졌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지요. 서문 상단은 약속을 안 지킨다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다고. 2년이 지나자 금은 보화가 바닥났습니다. 서문은 점포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논밭을 팔았답니다. 3년이 되자 큰 저택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하인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서문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무렵 서진 상단은 한양에서 이름이 났어요. 종로 제1의 포목전이 됐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진에게 혼담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로 상단 딸, 개성 상단 딸, 심지어 양반 집안 규수까지 중매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답니다. 서진 나리는 장사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니 저희 아가씨와 혼례를 올리시면 어떻겠사옵니까? 하지만 서진은 전부 거절했어요. 아직 혼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마다 연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리는 나 때문에 혼례를 못하시는구나. 하녀 출신인 나 때문에. 어느 날 밤 연희가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이제 조은댁 교수를 만나시옵소서. 저는 괜찮사옵니다. 나리께 누가 되고 싶지 않사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직 혼례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답니다. 서진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서진 나리가 하녀를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혼례를 안 한다더라. 신분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연희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달이 밝았답니다. 서진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도 부엌에서 나왔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나는 처음부터 내가 내 옆에 서 있길 바랐어. 3년 전 그날도 7년이 지난 오늘도.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하녀 출신이옵니다. 나리께 누가 되옵니다. 조은댁 교수를 만나시옵소서. 하지만 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조은댁 교수가 필요 없어. 나는 이 상단을 함께 일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7년 동안 내 옆에서 손님을 맡고 장부를 보고 물건을 고르던 사람. 그 사람과 내 남은 인생도 함께 하고 싶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야, 내 아내가 되어달라. 연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나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사옵니까? 하지만 서진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아. 연희야, 대답해줘.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소녀도 나리를 따르겠사옵니다.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서진 나리가 하녀와 혼례를 올린다고. 장터가 떠들썩했어요. 어떤 상인은 혀를 찼습니다. 체면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하녀와 혼례라니. 하지만 다른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장사는 저 하녀가 다 했다던데. 실력 있는 사람이면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혼례 날이 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잔치였어요. 하인들이 모두 축하했고 거래처 상인들도 왔답니다. 서진과 연희는 마주보고 절을 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서진의 아내가 됐어요. 하녀에서 안주인으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 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큰 상단이 됐어요. 비단에 연희가 기획한 특별한 무늬를 넣었답니다. 지역마다 좋아하는 무늬가 달랐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의 겨울 눈이 내렸어요. 하인이 급히 달려왔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서진이 뛰어나갔습니다. 거지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서진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답니다. 형님, 10년 만이었습니다. 서진이 소리쳤어요. 빨리 형님을 안으로 모셔라. 연희도 달려나와 죽을 끓였습니다. 서문은 며칠 후 깨어났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서진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새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상단 창고지기가 필요합니다. 형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까? 단술과 노름은 안 됩니다. 서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아마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어느 날 연희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류대감의 글씨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읽었답니다. 점포와 금과 노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아무에게나 주지 못한다. 사람 한 명을 제대로 고른 자가 결국 집안을 이끌 것이다. 재산은 쌓이고 무너지지만 사람은 함께 자라나는 법이니라.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문은 눈물을 흘렸고 서진과 연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진 상단 마당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돈만 보던 눈이 사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집안의 이야기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누가 함께할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보감에서 또 다른 조선시대 야담 옛날 이야기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